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도 일본 문학 특집으로 네,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네, 있습니다. 와, 예, 일본 근현대 문학의 네, 가장 위대한 작가로 여겨지는 작가 네, 나스메 소세키. 네, 일본 문학에 관심이 네, 없으신 분들도 네, 이 네, 작가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굉장히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죠. 네, 네. 네, 그 나스메 소세키의 첫 장편 소설 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네, 읽고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네. 가슴의 소새끼, 네, 어떤 작가인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스메 소세키는요, 네, 1867년 현재 도쿄 신주쿠 구에서 네, 오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네, 본명은 네, 나스메 긴노스케. 음,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00년 네, 일본 문부성 제1회 국비 음, 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2년 네, 동안 네, 네,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 네, 당시 1900년도에. 네, 예, 그런데 이제 유학비 부족과 네. 고독감 그리고 음, 이제 일본인이 영문학을 한다는 그 음, 위화감 때문에 신경쇠약에 굉장히 이제 앓게 되는데요. 이 네, 신경쇠약이 나스메 소세키가 이제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네,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뭔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신경쇠약에서 도피하고자 했던 방법이 소설 창작이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1903년 귀국해서 제1고등학교 네, 도쿄 제국대학 강사로 활동했지만 네, 그 당시 그 나스메 소세키가 네, 그 집안이 이제 좀 몰락을 하고 빚이 되게 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음, 경제고와 네, 함께 이제 신경쇠약에 네, 너무 힘든 나머지 네, 그걸 이제 탈피하고자 네, 문예지에 소설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제고, 네, 또 한 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이제 첫 장편 소설의 네, 단초가 되었던 나는 네, 고양이로소이다를 이제 어, 단편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다 음, 보니까 자꾸 이제 연재를 하게 11회까지 연재를 하게 오, 되어서 이제 결국 이렇게 두껍게 네, 돼버린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도련님, 풀백의 태풍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1907년 드디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네,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하여 네, 산시로, 그 네, 후 마음 네, 등 명작을 네, 남겼죠. 그 네,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1916년 네, 그 지병인 위궤양이 네, 악화되어 뇌출혈 네, 뇌가 아니고 뇌출혈로 49세에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네, 49세면. 네, 약 10여 년의 짧은 창작 기간이었지만 네, 소세끼는 소설뿐만 아니라 네, 한시, 하이쿠, 음, 수필 등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근현대 일본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작가에 대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유명한 작가기는 한데 네, 아까 이제 얼핏 얘기하셨지만 지난주에 인간 실격 얘기하면서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이 나스메 소세키가 일본의 어떤 현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소설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순수 문학의 어떤 결정체가 이제 사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사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말 그대로 개인사적인 네, 이런 음, 감정이나 본인의 경험을 약간 에세이 비슷한 이런 형식의 이제 네, 소설로 쓰는 것도 네, 있지만 네, 이제 인간 실격을 얘기하면서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덧붙여서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또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언문일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언문일치체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일본어가 가진 리듬감을 살려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일본이 뭐 지금도 이제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하이쿠잖아요. 네, 굉장히 그 그렇죠. 네, 짧은 그 네, 음절 안에서 시를 표현하는 네, 그 이제 하이쿠에 대한 이제 방송도 저희가 할 텐데 네, 준비하고는 네, 뭐 있습니다. 하이쿠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하이쿠의 이런
그 바탕이 있는 게 또 일본 문학인데 이제 하이쿠가 사실은 그냥 짧으면서도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랩 비슷하게 그 라임이나 이런 네. 리듬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뭐 한시니까 네, 이제, 네, 한시니까 또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네, 네, 시조나 그쵸. 한시도 네. 사실은 단순히 시랑 또 다른 게 이제 정형 씨는 네. 예, 그런 구조들이 딱 네, 있으니까. 사실은 네. 뭐 영문학에서도 발라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음. 그런 거 되게 리듬감이 중요하고 사실 시라는 것 자체가 리듬감이 되게 중요한 그쵸. 예, 거잖아요. 운율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예. 이게 이제 현대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대 소설이 됐다라는 거의 또 의미는 뭐냐면 독자층이 대중으로 이제 네.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뭐 소수의 식자층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 그리고 형식은 신문 연재죠. 네. 그러니까 신문에 연재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일단 다수의 국민들이 뭐 보통 교육을 통해서 글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면 다 이해할 수 네,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신문에 연재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소재도 그렇지만 읽기 편해야 되는 게 네. 있죠. 읽기 편해야 되는 게 있고 일본은 지금도 신문이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 세로로 내려가는 그거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수한다라는 거는 또 일종의 어떤 틀이라는 거 자체도 일본이 이제 신문 연재 소설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갖췄던 건데 그러니까 일반 대중 시민이 읽는 신문에 연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문 독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체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는 그나마 이게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고 네. 들리는 한글은, 대로 네. 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건데 일본어는 또 이게 카타카나와 히라가나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사람 이름도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이 발음은 어떤 발음이야라고 히라가나로 따로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또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어떤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네. 문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업문 네, 일체. 업문일치체고 네. 이거는 아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때는 그냥 뭐 조선 시대 네, 이제 네, 뭐 한글 그런 창제 건데. 이후에 계속 네. 업문일치가 네, 되어 네,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도 뭐 한자 이름을 어떻게 읽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속이 달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문학사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일본 현대의 문학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작품 뭐 노벨상을 받았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문학사적으로 왜 현대의 뭐 사소설이라면 사소이라는 장르 또 크게 보면은 일본의 현대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냐면 업문일치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네.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 예술 작품이 어떤 사회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읽는데 이 읽는 거를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업문일치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 되고 이 사람의 이런 거를 따라하면서 일본의 어떤 이 현대 문학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일본 사회의 어떤 이런 글과 이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됐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념할 만한 작가고 실제로 화폐 모델이기도 했었죠. 네. 그 천엔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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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네. 읽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수다를 떠는 시간인데요. 네. 이 책의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간 식격도 그렇고 오늘 작품도 그렇고 뭐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네. 뭐랄까 이렇게 긴 호흡의 내러티브를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재물이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연재가
그 처음부터 플롯을 딱 짜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살을 붙여가서 에피소드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1편이 재밌으니까 계속 추가해서 연재를 이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명확한 큰 줄거리는 없습니다, 사실.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새끼 고양이가 영어 교사인 진노 쿠사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가 이제 고양이로서 겪게 되는 생활, 그리고 이제 보통 고양이들이 이제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쿠사미 선생, 그리고 그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관찰 이런 네. 내용이고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런저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이게 쉽게 읽히는 작품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다. 인간 네. 사회에 대한 풍자나 그쵸. 해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일단 네. 우리가 딱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고양이 주인인 이 쿠사미 선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왔냐면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또 되게 고집불통이고 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되게 사실 좀 한심하기는 하긴 그렇죠.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쿠사미 선생 집에 이렇게 오는 지인들도 자기 이 고양이가 볼 때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쿠사미 선생과 그 지인들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풍자도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뭐 해악도 있고 저는 이렇게 왜 나스메 소세끼인가 뭐 그 나스메 소세끼가 일본 국민들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떠나서 문장 하나마다 참 좋은 문장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름 없는 이 고양이 주인공인 고양이가 화자가 되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그 맨 처음 문장이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이 맨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고 그리고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굉장히 네, 진짜 네. 매력적인 문장의 네. 첫 문장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가 훨씬 진짜 옛날이니까 그 네. 당시 사람들이 보고서 이 굉장히 쇼크를 받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시작을 하는 게 사실 네. 지금 봐도 조금 이제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워낙 이런 형태가 좀 많으니까 그 이후에 워낙에 많으니까 영향받으신 분들이 근데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많은 영향을 줬던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장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인간 사회에 대한 풍자를 하는 거겠구나. 네. 그런 거 마음의 자세가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낯설게 하기가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고양이 시각이라는 그 장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고양이들의 그 고고한 매력에 이제 더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죠.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외래에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영국 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독일 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왔고 아마 이 당시에 일본의 유학파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런 고민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진짜 물밀듯이 밀어왔고 책도 서적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자기 반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우리 지식인들이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길을 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또 그런 면에서 교양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교양적인 것도 많고 교양적인 게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준 측면이 있을 거고 이제 소개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표절 네. 요거에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좀 걸리는 그런 작가기도 하죠. 아마 네. 그 발표 당시부터 이제 표절 네. 논란이 네. 있어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고 네. 예, 지금은 뭐 거의 확실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딱 단정적으로 이 소세끼 작가와 그다음에 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표절 작가, 표절 작가라고 이게 단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박경리 선생님은 네, 네. 예, 단호하게 표절 작가라고 이제 못을 네, 박으셨기도 네, 했죠. 네, 네.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거 판단을 내리진 않으려고 해요. 저희가 뭐 어떻게 네, 판단을 판단 내리지 내리겠습니까? 않으려고 하고 호두까기 인형의 원작으로 알려진 발레 이제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저자 에른스트 호프만의 작품이죠. 수고양이, 그러니까 수컷 고양이, 무어의 인생관 이걸 이제 대놓고 베꼈다. 이게 이제 사실 발표했을 당시부터 네. 좀 이게 그쵸, 네. 말이 나왔던 거가 네. 맞고요. 이게 이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뜨거워가지고 발표 당시에 네, 발표 당시에도 이 논란이 뜨거웠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 11장에 보면 네. 진짜 뜬금없이 이 원작이 숫고양이 무어의 인상관인데 갑자기 무어가 등장해요. 네. 네. 그래서 의식은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제가 네.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면 네, 네. 고양이로 태어나 인간 세상에 살게 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다. 나로서는 이 정도로 식견 있는 고양이는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난번에 듣도 보도 못한 무루라는 동족이 불쑥 나타나 기염을 토하는 바람에 네. 살짝 놀랐다. 네. 잘 들어보니 실은 100년 전에 죽었는데 어쩌다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를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유령이 되어 멀리 저승에서 출장을 왔다고 한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장에 거의 급발진처럼 이 주인공인 고양이가 그 쿠샤미 선생 집사 네. 쿠샤미 선생의 지인들을 보더니 자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맥주를 마시고 물 항아리에 빠져 죽습니다. 네. 네, 죽으면서 역시 주인공인 고양이답게 나는 죽는다. 죽어 이 태평함을 얻는다. 죽지 않으면 태평함을 얻을 수 없다. 하고 해탈을 하고 독성을 하면서 이제 죽는데 굉장히 허무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허무합니다. 네. 저 인터넷에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마주와 패러디와 표절의 차이가 뭐냐?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 오마주 그리고 패러디는 그리고 표절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오마주는 어쨌든 이제 뭐 세 개 다 똑같이 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오마주는 이제 존경의 의미로 네.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네. 그 명장면을 이제 뭐 아주 그대로 존경의 네, 의미로. 네, 제 이제 그 드팔마 감독의 그 언터처블에서 그 오데사 계단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오마주한 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근데 패러디는 이제 약간 이제 놀리는 느낌 있죠. 희화화 시키거나. 예, 원작 자체를 네, 비틀어서 비트는 거죠. 네. 패러디는. 네. 근데 이제 표절은 그냥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직관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앞뒤 맥락을 좀 따질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창작자의 네.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이제 선생님도 글을 쓰시고 이제 영상물을 뭐 이렇게 전에 영화도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시를 쓰고 하지만 네. 늘 표절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예, 네. 저희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에 남아 있는 남의 글들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모해 놨던 걸 아이 누가 알겠어? 했어? 말어? 이렇게 유혹에 시달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유혹들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 창작자의 기본 입장인 것이고, 그게 이제 저희들 좀 거창하게 하면 작가적 양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그게 이제 기본인 것이죠. 창작자의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뭐 오마주든 패러디든 뭐 표절이든 그 창작자 입장에서 딱 확고하게 받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표절은 아마 남이 몰랐으면 하고 집어넣는 거겠죠? 그 오늘 그 작가 이 소새끼 작가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들은 결국 이 작가가 우왕좌왕하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근데 점에서 뭐 이 비유가 그 적당한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 친일 일제강점기 때 네, 친일 네. 문학을 하셨던 네. 선생님들이 문학적으로 보면 정말 존경스럽긴 하지만 네. 그 사적인 행적을 봤을 때는 네.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불편한 지점하고 좀 약간 좀 근데 표절 논란은 그거랑은 좀 다른 성격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표절 더- 논란은 더 그러니까 비양심적이긴 네, 그러니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것과 이런 작품에서의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이제 작품 외적인 논란과 작품이랑은 또 별개로 이거는 정말 작품 자체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고 작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어쨌든 뭐 창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네. 작품과 작가의 관계는 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기회고 글을 쓸 때 그 작가적 아이덴티티, 작가의식, 네, 네, 예. 작가의식 그리고 작가적 양심을 네.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도 예, 그런 면에서 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작품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네. 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